경매로 4억 5천만 원에 낙찰받은 지방 다가구 건물. 이 건물에서 현재 한 달 월세 매출은 약 775만 원입니다. 대출이자가 월 146만 원 정도 나가니까 실제 남는 돈은 629만 원 정도네요. 물론 종합소득세는 개인마다 다르게 내니까 세전수익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21개의 원룸과 1개의 3룸 호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21개 원룸 세대에서 각각 관리비 9만 원씩 받고 있는데, 이 관리비에는 전기, 가스, 수도, 인터넷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중앙난방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 관리비를 이용해서 공과금을 다 내고도 돈이 남습니다. 이 추가 수익은 월세 매출 775만 원과 별개로 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출은 매매가의 약 80%가 나왔으니까 제 돈은 약 9천만 원 정도 필요했는데, 취득세 내고 일부 부분 리모델링 하니까 1억 조금 넘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투자금이 적었다 보니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물건이죠. 이 수익만 보면 완벽한 투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 건물은 모두가 외면한 건물이었고, 저는 그 이유들을 분석하고 극복하는 구조로 접근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이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제가 이런 기회를 어떻게 잡았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한 이 수익률 높은 건물은 경매로 제가 낙찰을 받았는데요. 놀랍게도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 혼자 입찰한 단독 낙찰이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는 3가지 정도 예상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겉모습이 폐가같이 보였어요. 사람이 2년 넘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외관이 굉장히 방치되어 있어 보였어요. 제가 임장 갔을 때는 밤이었는데 전기 계량기까지 떼어져 있어가지고 정말 스산하고 무서운 느낌이었습니다. 솔직히 귀신 나오는 줄 알았어요. 누구라도 이건 아닌가 보다라고 딱 돌아서기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이 등재되어 있었어요. 이 단어 자체가 많은 투자자들에게 심리적인 장벽입니다. 이 건물은 원래 9개 호실로 지어진 건물이지만 전 주인이 21개의 분리형 원룸 더하기 1개의 3룸 호실 해서 총 22개의 호실로 나눠 놓은 구조였습니다. 주차장엔 창고까지 만들어져 있었고요. 법적으로 골치 아픈 일들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을 줄 수밖에 없죠. 불법, 위반 이런 단어들은 뭔가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같고 엄청난 손해를 발생시킬 것 같은 단어니까요. 세 번째로는 입지의 애매함이었습니다. 학교와 상업단지 수요는 있었지만 원룸 건물이 밀집되어 있고 누가 보더라도 임대 놓는 게 당연시되는 동네는 아니었어요. 그런 동네 있잖아요. 천안의 두정동 같이 임대 사업을 정말 많이 하는 동네, 원룸의 어떤 상지 이런 느낌. 그런 동네는 남들도 하니까 아무래도 심리적인 장벽이 낮아지죠. 이런 조건들이 겹치면서 사람들은 이 물건을 피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이 건물을 처음 봤을 때 숫자와 있는 그대로의 현황을 보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건물은 준공한 지가 10년 정도 된 오래되지 않은 건물이었거든요. 그래서 크게 문제될 소지가 적을 거라고 예상했죠. 실제 내부를 확인했을 때에도 외관만 방치되어 있었을 뿐 내부는 누수나 파손 흔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고 또 도배, 바닥 데코 타일 수리 정도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었죠. 무엇보다 좋았던 건 화장실 상태였습니다.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항목 중에 하나가 화장실이거든요. 근데 이게 깨끗하게 유지가 되어 있었어요. 이건 리모델링에서 굉장히 큰 절감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화장실 타일부터 진짜 싹 다 교체하기 시작하면 돈이 꽤 나오거든요. 그리고 저는 위반 건축물 문제도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1년에 200만 원씩 계속 돈을 내면 원상복구 없이 현 상태로 유지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현재 건물 상태를 유지하면서 월세를 몇백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연 200만 원을 낸다라는 건 너무나도 이익이죠. 이거는요, 전 주인이 건물 구조를 치밀하게 설계해서 쪼개기를 한 거였어요. 단순히 칸막이로 한 게 아니고 이렇게 3개의 룸이 있는 걸 22개로 쪼개려면 공사비가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전 주인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했고 그 결과가 현재 내가 살려고 하는 이 폐가 같은 건물이라는 걸 전 알 수 있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수요조사, 공실률, 월세 시세, 경쟁 건물의 인테리어 수준을 직접 주변 건물들을 방문해 가면서 확인했어요. 그 결과 공실이 거의 없고 경쟁 건물들도 굉장히 노후된 지역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가격은 주변과 비슷하게 유지하면서 인테리어를 깔끔하게 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했죠. 이 부분에 있어서 한 개씩 상세히 설명드려 볼게요. 먼저 리모델링 얘기를 할 텐데요. 저는 이것만 생각해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자. 이 건물의 리모델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벽지 바꿨고요. 바닥은 데코 타일 시공했고요. 천장 몰딩, 철거 없이 페인트 칠로 마감했고요.
바닥 몰딩을 새로 시공했고요. 조명은 원룸인데도 천장에 간접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가구를 기존에 있던 것도 재활용해서 사용하고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은 이케아 가구로 깔끔하게 구성했어요. 이렇게만 해도 전체 방 분위기가 180도 달라집니다. 특히 간접 조명은 입주자들에게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실제로 첫 입주자는 리모델링이 끝나자마자 바로 계약했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모든 방을 동일한 톤으로 통일했다라는 겁니다. 벽지, 조명, 가구의 색감이 통일돼 버리면 세입자는 관리가 잘 된 건물이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그 결과 여러 방을 보지 않아도 바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리고 이 모든 판단은 공사 전에 끝났습니다. 수익률, 주변 공실률, 필요 비용 등을 종합해서 숫자로 정리해보고 이 구조라면 운영 가능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리모델링에 자신있게 들어갈 수 있었고 지금의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폐가였던 건물을 최소의 비용으로 활력을 불어 넣었습니다. 폐가였던 건물을 활력을 불어 넣었더니만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게 호실이 불법 쪼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이 건물은 호실을 쪼개기 해가지고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었고 그중 21개의 원룸은 중앙난방 구조였어요. 원래대로라면 전기 계량기나 보일러를 각 호실마다 따로 설치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 건물은 방을 쪼개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의 보일러로 여러 세대를 난방하는 중앙난방 체계를 쓰고 있었습니다. 사실 중앙난방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걱정합니다. 세입자가 춥다고 하면 어떡해? 보일러 꺼놨다가 갑자기 난방 틀어달라고 하면 건물까지 가야 되는 거니? 이런 불안들이 많죠. 그런데 요즘은 기술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중앙난방이라고 해도 IoT 컨트롤러 하나면 문제가 없어요. 제가 사용한 방식은 간단합니다. 보일러실에 인터넷 공유기 하나 설치하고요. 보일러에 IoT 컨트롤러를 설치했어요. 그러면 스마트폰 어플로 언제든지 원격으로 보일러를 껐다 켤 수 있고요. 온도 조절되고요. 예약 난방 설정까지 다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10월 중순쯤 한 세입자가 요즘 좀 추운데 난방 틀어주시나요? 이렇게 문의하면 제가 서울에서 굳이 지방에 있는 건물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핸드폰 어플 켜서 보일러 틀면 끝이니까요. 오히려 즉각 반응해 주니까 세입자도 만족합니다.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단 한 번도 너무 춥다, 보일러가 안 켜진다 이런 클레임은 없었어요. 이제는 보일러 브랜드별로 전용 IoT 컨트롤러가 나오기 때문에 기존 보일러에 별도 장착해도 되고 아예 처음부터 IoT가 내장된 보일러로 교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좋은 거는 운영의 즉시성인데요. 예전에는 건물주가 직접 현장 가서 전원 켜고 수시로 확인하고 이래야 됐다면 이제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조정이 가능하죠. 해외에서도 조정이 가능해요. 운영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중앙난방 구조로 수익이 더 난다라는 게 중요하죠. 중앙난방은 일반적으로 관리비를 받기 좋은 구조예요. 저는 각 세대에서 관리비를 9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여기엔 인터넷, 전기, 가스, 수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만 원이면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룸에 사는 세입자가 대부분 낮에는 직장 가거나 학교를 가고 밤에만 집에 있거든요. 따라서 냉난방을 과도하게 사용하지도 않기 때문에 실제로 공과금은 생각보다 많이 낮게 나와요. 이 때문에 한 호실당 9만 원씩 받아서 공과금을 냈을 때 단 한 번도 공과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내 돈을 추가로 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매달 추가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익률은 사실은 더 좋아지죠. 물론 중앙난방이 좋은 시스템이란 뜻은 아니에요. 개별 난방이 임대인한테도 임차인한테도 훨씬 편한 시스템이죠. 그런데 이런 불편함을 무시할 만큼의 임차 수요가 풍부했기 때문에 방이 부족한 동네였고요. 무엇보다도 매달 높은 월세 수입이 나오는 건물을 매우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매수자 입장에선 이런 단점도 충분히 커버되는 거죠. 그럼 또 다른 단점이었던 위반 건축물은 어떻게 해결했는지 얘기해 볼까요? 사실 건물을 처음 매수할 때 이 건물이 위반 건축물이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건축물 대장이 등재되어 있었고 경매 정보에도 명시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에는 걱정이 많았죠. 야, 이거 불법인 것 같은데 나중에 철거하라고 하는 거 아니냐? 나중에 팔기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하지만 저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확인을 했거든요. 건축물 대장을 보고 해당 지자체의 건축가에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에게 딱 3가지를 물어봤어요. 첫 번째로 위반 사유가 정확히 뭔가요? 두 번째로 이행강제금을 얼마나 내야 되죠? 세 번째로 원상복구 명령이 나올 만한 위반 행위인가요? 아니면 이행강제금만 그냥 매번 내면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행강제금은 연간 200만 원 정도 나오니까 한 달로 나누기를 하면은 한 달에 얼마 되지도 않고요. 이 위반 내용은 원상복구 명령이 나올 만한 위반 내용은 아니고 그냥 이해강제금만 매년 내면 된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만 하면 판단 끝이에요. 이제 내가 이 위반 건축물을 감내할 거냐 말 거냐만 결정하면 되죠. 제가 이 위반 건축물 구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벌금 조금 내는 것보다 수익이 훨씬 크니까요. 이 건물은 애초에 층당 3개의 세대, 총 한 건물에 9개 세대였던 구조를 각 층에 7개의 방으로 나눠서 21개의 원룸, 그리고 1개의 3룸 큰 호실로 확장한 형태입니다. 그 얘기인 즉슨 방이 2배 이상 늘어난 구조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월세 수익도 2배 이상 늘어날 수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그렇게 수익을 만들고 있고요. 게다가 쪼개기를 진짜 아무렇게나 한 게 아니에요. 전 주인이 아주 비용을 많이 썼을 겁니다. 벽체도 당연히 다 정돈 제대로 되어 있고, 화장실도 3개에서 7개로 추가된 상태잖아요. 모든 방에 다 큰 창문을 갖추고 있었고, 당연히 배수 구조나 이런 것도 분리해가지고 다시 설치하는데 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 주인이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한 구조적 개조라고 저는 봤다라는 거죠. 여기서 저는 관점을 바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반 건축물은 위험한 물건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진짜 중요한 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과 벌금 간의 차이예요. 조금 더 상세하게 얘기해보면 원래 도면대로 9개의 세대였다면 이 건물의 월세 매출은 절반 이하였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월세가 775만 원. 여기에 관리비 수익까지 합치면 매달 800만 원은 넘는 돈이 들어와요. 근데 벌금은요? 1년에 200만 원이라면 월 16만 원 정도잖아요. 이런 구조라면 당연히 계속 유지하는 게 이익이에요. 그리고 이걸 처음부터 인지하고 입찰에 들어간다면 이 위반 건축물이라는 내용이 그리 무서운 게 아니고 가치 있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불법 쪼개기가 수익을 올려주는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만약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매수해서 비과세를 받으려고 하면 호실수가 기준보다 너무 많아서 비과세 대상에 포함이 안 됩니다. 매도 수익이 생긴 거에 일반 과세만큼 세금을 내야 되죠. 하지만 저에게는 이것도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해당 주택을 비과세 받을 생각이 없었거든요. 저는 2주택 전략으로 갈 거기 때문에 해당 주택은 일반 과세 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것도 미리미리 생각하고 투자하는 게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건물의 단점으로 보인 건 애매한 입지였습니다. 근데 전 이 건물의 입지가 애매하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하니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디 동네 어때요? 예를 들어서 천안 어때요? 대구 어때요? 대전 어때요? 이런 거 많이 물어봐요. 그걸 역으로 생각한다면 일반 사람들이 투자 대상으로 평소에 생각하는 동네가 아니라면 투자하기 꺼려한다라는 거죠. 근데요, 진짜 완전 공급이 너무 많거나 수요가 완전히 죽어버려서 공실이 넘쳐나는 진짜 망한 동네가 아닌 이상 천안에 투자, 대구에 투자, 대전에 투자, 이런 어떤 동네에 투자한다라는 프레임은 의미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 지방 다가구의 입지의 본질은 수요라고 생각해요. 내가 운영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봐야 됩니다. 이 동네에 직장인과 대학생 수요가 동시에 존재하는 지역이었고, 실제로 근처 원룸 공실률이 거의 없다는 걸 확인했어요. 오히려 임대인들의 콧대가 너무 높아서 임장하는 와중에 제 기분이 좀 상할 정도였으니까요. 누구나 아는 동네면 뭐 하나요? 공실률이 높고 운영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잘 아는 동네든 아니든 간에 공실이 많은지, 월세는 얼마 정도에 세팅되어 있는지 필히 조사하고 분석해야 돼요. 제가 매수한 건물은 대표적인 지역 또는 원룸 건물이 질비해 있는 지역은 아니었지만 그 때문에 이렇게 좋은 수익률을 가지고 공실이 없는 건물을 제가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건물의 낙찰가는 4.5억 원이었습니다. 비슷한 매물 대비 확실히 싸게 산 편이죠.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단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했어요. 남들이 꺼리는 이유는 나에게는 기회일 수 있다. 다만 그 이유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 내가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된다. 경매 물건에서 저평가라고 하는 건 대부분 불확실성과 리스크 때문이에요. 그걸 내가 해결하고 리스크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면 그건 진짜 기회가 됩니다. 이 건물도 그랬어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불편함에 주목했지만 저는 숫자와 구조, 운영 가능성을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달에 775만 원의 매출이 그 판단이 맞다는 걸 증명하고 있죠.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저는 이 건물을 경매로 4.5억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당시 80% 정도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인테리어 한 것까지 다 해가지고 제 실투자금은 1억 원 좀 넘는 정도였어요. 이 중에서 대출이자가 월 약 146만 원, 공과금과 관리비는 세입자들이 납부하고 심지어 관리비 구조 자체에서도 수익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손에 쥐는 월 수익은 약 629만 원 플러스 알파입니다. 알파는 관리비 납부하고 남은 돈이죠.
수익률이 워낙에 높다 보니까 공실 한두 개 생기는 건 진짜 문제가 되지도 않아요. 그 공실마저도 금방 없어지지만 말이죠. 이 구조가 가능했던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좋은 물건을 싸게 샀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싸게 샀다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건물에 문제가 많았고 사람들이 외면했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 수익이 나는 구조를 파악하고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건물의 숫자와 구조를 이해한 상태에서 정확한 매입가를 계산했고 그 기준 이하에서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수익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들끼리 이야기할 때요, 이 물건의 장점을 막 이야기하고 단점을 막 이야기하다가 가장 중요한 거를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얼마에 샀어? 예요. 물건이 좀 부족해 보여도 단점이 많더라도 아주 싸게 샀다면 대부분의 문제는 커버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이런 기회를 마주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기회로 볼 수 있느냐 아니면 불안해서 놓치느냐는 그건 결국 내가 미리 공부해서 이해한 만큼만 보인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싸게 산다라는 건 그냥 가격이 낮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미리미리 공부해서 그 건물의 단점을 고려한 가치를 평가하고 엄청 싸게 산 다음에 그 단점을 해결해서 건물의 가치를 올리는 겁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싸게 사면 반은 먹고 들어간다라는 말의 진짜 의미예요. 오늘은 제가 실제로 매수해서 운영하고 있는 4억 5천짜리 지방 다가구 건물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수익률을 극대화해서 저렴한 가격에 수익률 높은 건물을 사고 싶다면 저의 영상을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가구를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투자하는지, 무엇을 보고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작성해 놓은 저의 영상들이 여러분들 유튜브에 더 쉽게 노출될 겁니다. 오늘도 함께 시간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천천히 같이 성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